여러분 안녕하세요. 딸과 둘이 사는 5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가난하게 살다가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평범하게 살고 있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결혼 후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고 요지경 같은 날들이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다면 꼭 좀 들어주세요. 부탁드리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살았어요. 가난한 집안이었고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성장하던 시절이었죠. 10살 때부터인가 아주 큰 나무를 올라가서 튼튼한 가지에 걸터 앉아 한눈에 들어오는 마을을 보는 것이 어린 저의 즐거운 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제가 몸이 무거워지는 걸 상관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한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졌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봤더니 수술하고 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왼쪽 다리에 신경이 끊어졌고 되살리기 어려워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세상에나, 철없이 놀다가 다친 대가가 지나친 형벌을 내려 비극을 맞게 됐습니다. 불편한 다리를 보면 화도 나고 부끄럽기도 했는데 청소년기를 벗어나니 저의 불편한 몸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잘 지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뒤 술을 좋아하시던 아빠가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떼약볕에서 일하시다 열사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22살에 부모님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셔서 매우 충격적이고 비통했죠. 잠시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긴 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저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우스 농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이 집 저 집 불려다니며 일을 했고 적당한 돈을 벌면서 홀로 지냈습니다. 저는 고향 땅을 벗어나지 않고 쭉 혼자 살아가려고 했는데 시골에 농장을 운영하는 어른들이 하나 둘씩 땅을 팔고 떠나면서 제가 일할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을이 재개발된다는 소식까지 들려와서 더는 제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과감하게 고향 땅을 떠나 좀 멀리 있는 시내로 나가 의류공장에 가서 일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쪽가 위로 실밥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크게 힘들지 않았지만 하루에 12시간씩 하니 좀 지치는 정도였답니다. 제 다리에 문제가 있으니 남자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공장 언니들은 제가 예쁜 얼굴이라 따르는 남자들이 곧 생길 거라고 했는데 그냥 빈말로 칭찬하는 것으로 들렸네요. 그런데 26 나이에 처음으로 남자에게 고백을 받게 됐어요. 상상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난 거죠. 저희 공장에 원단을 납품하는 영업 직원이었는데 절 보고 반했다며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모태솔로인 저는 그저 좋다고 쪼르르 달려가서 그 일을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앉아있던 것만 봐서일까요? 쩔뚝대며 카페에 들어가는 절 보고 남자가 놀란 눈을 하더군요. 제 다리 보고 놀라셨군요. 미리 알았더라면 저에게 커피 마시자고 안 했겠죠? 불편하시면 그냥 나갈까요? 아닙니다. 전 그냥 어디 다치셨나 해서 놀란 거예요. 선천적으로 불편하신 거면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선천적인 건 아니고 어릴 적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됐어요. 철이 많이 없을 때 사고가 났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시골에서 살았다고 하셨죠? 네. 고향이 완전 촌이었는데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알아보기 어렵게 변했더라고요. 재개발로 고향의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졌구나. 사실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라 20살에 독립해서 여태껏 원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고하셨어요? 구김살 없고 항상 밝으셔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신 줄 알았어요.
고아원에서 형과 누나들 그리고 원장님 부부가 많이 사랑해줬죠. 그래서 고아원에 나온 게 부끄럽지 않아요. 저에겐 자랑입니다. 그이는 정말 밝고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제 입이 웃고 있는 걸 깨닫고 꼭 제 남자로 만들고 싶었어요. 다행히도 그이도 저와 한번 만나고 나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만나자고 해서 두어 번 더 만나고 연애하게 됐습니다. 처음 남자를 사귀는 거라 많이 서툴렀는데 그가 잘 리드해줘서 재밌게 잘 따라다니며 즐거운 추억과 사랑을 함께 나눴답니다. 반년 정도 사귀었을 때 그이가 저에게 프로포즈까지 했어요. 선이야, 우리 사귀는 거 말고 아예 같이 사는 건 어때? 뭐? 동거? 아니, 우리가 결혼할 형편이 안 되니까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고 살림 차리면 우리 둘이 돈을 같이 모으면 금방 형편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 선배들이 그러는데 돈은 결혼하면 모인다고 하더라고. 물론 선이 너랑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했었어. 그 정도로 깊게 생각해 준 거야? 사실 난 첫 연애고 아직 20대라 결혼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 갑작스러운 말이라 바로 대답하기가 좀 그러네. 부담 갖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봐. 어쨌든 너와 난 부부가 될 운명이니까. 그이가 확신에 찬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말하자 그에게 홀랑 넘어가 버렸습니다. 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줄 남자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은 곧 확신을 했고 그 일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면서 살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당장 살림을 합치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 오래 연애하고 결혼하자고 답했답니다. 연애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뜻하지 않게 결혼을 서둘러야 했어요. 제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죠. 자기야, 나 임신이래. 뭐 임신? 브라보! 우리 선이 참 잘했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는 거지? 그럼 당연하지. 다만 결혼식은 나중에 올리자.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서 형편이 안 되거든. 그건 괜찮아. 나도 돈이 많지 않은걸. 그래, 그럼. 나만 믿고 따라와. 오빠가 돈 많이 벌어서 여왕님처럼 살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난 자기랑 우리 아이랑 셋이 살 공간만 있으면 돼. 굶지 않고 살면 충분히 만족한다고. 솔직히 좋은 환경에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저나 그이나 가족도 없고 하는 일도 박봉의 일이라 조금씩 헤쳐나가면서 성장하리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며칠 뒤 제가 지내던 기숙사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살 방 2칸짜리 월세집을 얻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공장 일을 그만뒀어요. 근무하는 공장에 먼지가 워낙 많아서 집에서 태교하며 부업 같은 걸 하기로 했죠. 자기야, 나 공방 가서 비누 만드는 걸 배웠는데 이걸 해볼까 해. 비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파는 거 말이야. 당신은 손재주가 좋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도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 조심조심 쉬엄쉬엄 해야 해? 응, 그럴게. 남편이 밖에서 고생은 다 하겠다며 전 집에서 편하게 2다리 벗고 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라고 했죠. 제가 만드는 비누는 소량이라 다 팔아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없으면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럭저럭 적은 생활비로 잘 지냈어요. 출산할 때 딸아이가 진통 없이 바로 태어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출산 후 집에서 몸조리를 잠시 하고 비누 만들어 파는 부업을 계속했는데 남편은 원단 영업이 잘 되지 않는지 매달 가져다 주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이번 달에도 생활비가 부족하겠다. 우리 딸한테 들어가는 돈에 월세랑 관리비, 기타 등등 들어가는 돈을 다 충족하기 어렵겠어. 남편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예민해져서 대답을 까칠하게 했습니다. 내 능력 부족으로 처자식이 고생하네. 미안하다, 못난 남편이어서. 아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하소연 같은 걸 한 거야. 그게 그거 아니야?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처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어. 그런데 열정대로 되지 않는 걸 어쩌라는 거야? 미안해, 내가 괜한 말 했나 봐.
나도 돈을 못 버는데 자기한테 부담과 스트레스를 준 것 같아. 에휴, 모르겠다. 이렇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으면 결혼이고 뭐고 한참 뒤로 미뤘을 텐데. 당신이 임신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내 탓만 하지 마. 자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나랑 만나는 순간부터 결혼하고 싶었다며. 열심히 일해서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라는 각오는 어딜 간 거야? 또 내가 무능하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냐? 당신 가만 보면 사람 속을 박박 긁는 재주가 있어. 저는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계속 말했다간 남편이 화를 낼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이는 벌이가 더더욱 적어져서 월세를 밀리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의 돈으로 생활비와 월세를 다 메꿔가면서 생활했답니다. 남편에게 뭐라 말하기만 하면 짜증을 내서 한동안 그이한테 기를 죽이는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항상 밝게 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상기시켜줬죠. 어느 날 딸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예방접종을 하러 번화가에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딸아이가 울지 않고 주사를 잘 맞아줘서 대견해하며 병원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건물 오피스텔에서 남편이 나오는 걸 보게 됐어요. 혼자 나왔으면 반갑게 인사를 하며 어딜 다녀왔냐고 물었겠지만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나오는 걸 보고 할 말을 잃게 됐죠. 눈을 마주친 남편은 인상을 팍 구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당신 뭐야? 혹시 날 미행이라도 한 거야? 아니, 우리 딸 예방접종이 있어서 병원에 왔어. 수진이 주사 맞추러? 아이, 근데 타이밍 참 더럽네. 자기야, 이 여자는 누구야? 거래처 사장이야? 뭐? 너 다리만 비정상이 아니라 머리도 비정상이냐? 내가 이 여자랑 손잡고 있는 거 보면 무슨 상황인지 감이 안 잡혀? 설마 당신 바람 피웠어? 그래, 이 멍청한 기집애야. 상황을 봤으면 이해라는 걸 좀 해봐라, 등신아. 적반하장으로 당당하게 나오며 저에게 욕설까지 하더군요. 심장이 너무 떨려서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상황이면 여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나서서 혼을 내준다는데 제 몸은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손을 잡은 상간녀가 낄낄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진짜 등신이랑 살고 있었네. 다리 저는 마누라라 우리 자기 봉사하면서 살았구나? 진짜 불쌍하다. 상간녀의 말을 들은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봐요. 남의 남편이랑 바람 피웠으면서 그렇게 당당한 태도로 나를 욕하는 겁니까? 당신은 부끄러운 것도 없으세요? 말하는 거 보니 수준 알겠다. 야, 너 같은 여자한테 우리 자기 같은 남자가 가당키나 하니? 애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살림 차렸다는 걸 듣고 얼마나 등신 같은 여자를 만났나 싶었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등신이었네. 뭐예요? 아줌마, 나이 먹고 추하게 젊은 남자랑 바람이나 피우면서 남을 조롱합니까? 당신 혼나고 싶어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네. 나이 먹고 추하게? 이 기집애 어떻게 해줘야지? 자기야, 말해봐. 이 여자랑 계속 같이 살 거야? 억지로 붙잡혀서 살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 저 다리 저면서 걷는 거 봐. 얼마나 역겹고 보기 싫은지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두 분류는 진짜 적반하장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지 머릿속으로 그린 다음 바로 실행하기로 했어요. 먼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때려주려고 마음먹었답니다. 쩔뚝대는 다리로 다가가면서 두 손을 뻗자 상간녀가 종종 걸음으로 피해 다니며 저를 조롱하더군요. 파! 야, 바보처럼 굴어서 날 잡아보겠다고? 지금 술래잡기라도 하자는 거야? 그래, 잡아봐. 다리 저면서 할 수 있는지 보자고. 거기서! 당신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거기 멈춰. 싫은데 네가 알아서 잡아봐. 왜? 저는 다리로 날 못 잡겠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거기서! 상간녀는 저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면서 계속 조롱했고 저는 끝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비난의 화살을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나랑 딸을 두고 바람 피워? 가만 안 두겠어. 이 등신이 감히 내 멱살을 잡아? 너 돼지고 싶어 환장했냐? 그래. 남편이 바람난 걸 보니 두 눈이 돌아가서 제정신 차리기 힘들어. 그러니까 당신 혼 좀 나봐. 그이의 따귀를 날리려고 하자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아이고 이 등신아, 그러게 왜 덤비고 그러냐? 당신 내가 요즘 집에도 늦게 들어가고 대화도 안 하는 걸 보고 뭐 느낀 거 없어? 일하는데 스트레스가 있는 거라 생각했지 이렇게 바람나서 그랬던 건 줄은 몰랐네. 내가 바보였지. 아주 잘 아네, 당신 바보라는 거. 그런 당신과 같이 사는 건 이젠 더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혼하고 끝내자. 난 여기 돈 많고 예쁜 애인이랑 같이 살 거야. 오늘 당신 만난 게 잘된 일인 것 같네. 나쁜 놈.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처음엔 뭐든 다 해주겠다고 여왕처럼 모시면서 살겠다더니 결과가 바람이야? 당신 처자식 버리고 저 여자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걸? 멍청한 기집애야. 고작 한다는 말이 하늘이 어쩌고냐? 아이 그래, 내가 벌을 받든 말든 알아서 할 테니까 빨리 이혼하자.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당신은 끝까지 불륜 딱지 달고 살 거야. 그리고 두고두고 괴롭히고 복수해 줄 거라고. 에휴, 아니 무슨 드라마 쓰냐? 니깎게 뭘 할 수 있다고 복수 타령이야. 아, 이혼 안 해줄 거면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난 이제 당신한테 마음 떠버렸고 애인이랑 같이 본격적인 새 인생 살 계획이니까. 그럼 거기 넘어져서 계속 빌빌거리고 있어라. 우린 간다. 나쁜 놈, 거기서! 야, 늙은 아줌마, 거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제대로 붙어보자고! 상간녀는 끝까지 절 조롱하더군요. 일어나서 잡아봐. 왜? 쩔뚝대는 다리론 잡기 어려워? 얼른 잡아보라니까? 멍청한 등신아! 다시 힘들게 일어나서 두 불륜을 잡으려고 몇 걸음 쫓았는데 택시를 타고 사라지더군요. 제가 소리를 꽥 지르며 가만 안 두겠다고 하자 유모차에 앉아있던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불륜한테 조롱만 당했네요. 남편은 그날부터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 건물로 찾아가 어렵게 몇 호에 사는지 알게 되어 초인종을 눌러봤는데 안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며칠 더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이 이사 오는 걸 보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걸 알게 됐죠. 경찰서에 찾아가 남편을 찾아야 한다고 일러줬더니 상황을 들은 경찰은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가출 신고를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남편과 통화를 시도하더군요. 그리곤 저와 연락하고 싶지 않다며 집에 가서 기다리고 가정의 일은 알아서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그이가 상간녀와 어디서 지내는지 알아내서 복수를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딸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집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눈물을 흘리며 육아를 했죠.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답니다. 집주인이 찾아와서 저와 딸을 보더니 혀를 차면서 통보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아유, 뭐야, 미혼모야? 아, 월세 밀린 거 보증금으로 다 까인 건 알죠? 이번 달 안으로 방 빼세요. 사장님, 저 미혼모 아니에요. 남편이 돈을 벌러 나간 상황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월세 내겠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 많이 봤어. 돈 주겠다고 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야반 도주하는 것들 너무 많이 봤다고. 사장님, 제 딸 보시고 한 번만 선처해 주세요. 금방 갚을게요. 월세 꼭 내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보증금이랑 밀린 월세 다 내는 거 아니면 쫓아낼 거요. 사장님! 건물주는 그렇게 통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당장 딸아이와 쫓겨날 상황이 닥치니 미치겠더라고요.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공장에 취직도 못하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없으니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남편을 찾아 위자료라도 받고 이혼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 연락을 취해봤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제 상황을 알리고 남편을 찾아달랬더니 이번에도 거절당했어요. 제 남편이 연락하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냥 돌아가랍니다. 저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지난번 상간녀와 나왔던 오피스텔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혹시라도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과 상간녀를 잡고 이혼할 테니 위자료를 받고 끝낼 계획을 세웠죠. 2시간 동안 서성이는데 마침내 상간녀가 오피스텔 근처 비싼 참치집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제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바로 인사를 하고 사라졌고 상간녀 혼자서 택시를 타려는지 도로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뭐가 어찌됐든 상간녀를 잡고 개박살 내주고 남편을 찾아 끝장을 보기로 했답니다. 야, 이 바람난 늙은 여자야. 오늘은 누구랑 놀고 있는 거냐? 뭐지? 아, 너구나. 근데 여긴 웬일이야? 또 술래잡기 한판 하려고? 좀 놀아줄까? 닥쳐! 내 남편 어딨어? 그놈 빨리 찾아야 해. 내가 이혼하겠다고 연락해서 내 앞에 데려와. 내가 왜? 네 남편을 평생 불륜남으로 만들겠다며. 그러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놈한테 위자료 받고 너한테도 보상을 받고 끝내는 게 낫겠다고. 내가 지금 급한 상황이니 니들한테 돈 받고 도장 찍어야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쩔뚝거리고 있네. 야, 내가 너한테 왜 보상을 하냐? 증거 있어? 네 서방이 나랑 바람 피운 증거 있냐고. 바로 저기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거 다 알고 있잖아. 오피스텔? 어디 몇 호? 지금도 살림 차리고 있나? 찾아가서 물어봐. 니들이 방 빼고 다른 데다 살림 차렸잖아. 이 바보 등신이 진짜 끝까지 멍청하게 나오네. 이혼은 니들 부부가 알아서 할 일이야. 난 제3자라고. 그리고 네 남편은 내가 잘 데리고 놀다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줄게. 내가 질릴 때까진 같이 침대에서 많이 즐겨야 하거든. 더러운 소린 그놈이랑 둘이 있을 때 하고 당장 그놈이랑 너 나한테 위자료 지급해. 빨랑 그놈 불러. 알았어, 불러줄게. 야, 쩔뚜가 나 잡아봐라. 잡으면 네 서방 불러주지. 상간녀가 조롱하더니 얼른 잡아보라고 손짓을 하더군요. 오늘은 귀엽고 잡고 말겠어. 반드시 혼내주고 보상받고 말겠어. 아이고고, 우리 쩔뚝이 움직임이 많이 느리네. 야, 제대로 좀 움직여봐. 나 지금 하이힐 신어서 빨리 못 걸어. 어서 잡아봐. 다리 한쪽을 저니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상간녀를 잡는 건 역부족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잡힐 것 같으면 제 손을 짝소리가 나게 걷어내고 물러나는 식으로 계속해서 놀려대더군요. 그러다 곧 택시를 잡아타면서 말하더군요. 야, 선이야, 쩔뚜가 나 잡지 못하니 아무것도 못 받겠네. 네 서방은 내가 잘 데리고 놀 테니까 넌 그렇게 계속 침 질질 흘려가며 쫓아다녀라. 너 상간녀 반드시 잡아서 처절하게 만들어주겠어. 반드시 때가 올 거야. 못난 기집애. 야, 그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아무튼 난 네 서방 만나러 간다. 오늘은 그이가 침대에서 어떻게 날 만족시키려나? 쩔뚝이 잘 있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아! 그렇게 상간녀를 잡지 못하고 아무런 수확이 없었습니다. 화만 10배로 커져서 미칠 것 같았네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쫓겨나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며 발을 동동 구르다가 사채가 떠올랐습니다. 급한 불을 꺼야 하니 위험하지만 집에서 나가지 않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사채 명함 한 장을 주어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봤더니 끔찍한 소리를 전하더군요. 딸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고 아이를 간호사한테 잠시 맡기고 영안실로 내려가 남편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이가 맞더군요. 새로 살던 오피스텔에서 추락사했다네요. 처자식을 버리고 바람 피우더니 참 꼴 좋더군요. 슬프지도 않았고 조금의 동정과 안타까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보험을 들어놓은 게 없어 받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고 전 다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게 두려워서 하루빨리 돈을 빌리려고 사채업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채는 아무나 해주지 않나 봅니다. 제가 직업도 없고 담보 같은 것도 없으니 당장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부업으로 하던 비누 파는 일을 부랴부랴 팔아봤지만 밀린 월세와 보증금을 충당하기에는 한참 부족했답니다. 곧 월말이 왔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데리고 왔어요. 하루 시간을 줄 테니 방을 빼라고 했죠. 눈물을 흘리며 빌어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날 짐을 빼고 쉼터나 기관에 들어갈 생각을 했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짐을 빼고 딸을 유모차에 태워서 기관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엄청 고급스러운 외제차 한 대가 멈추더군요. 저기 실례합니다. 이선희 씨가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전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선희 씨와 따님을 모셔오라는 명령을 받고 온 운전기사입니다. 운전기사요? 누구의 운전기사요? 날 어떻게 아는 거죠? 남편이 바람났고 얼마 전 추락사했죠. 그건 또 어떻게 아시는 거죠? 이선희 씨, 이 아이는 회장님이 키우실 겁니다. 책임지겠다고 하시니 저와 같이 가주시죠. 확실하게 말하자면 좀 가까이 오세요. 누가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 운전기사가 귓속말로 누구의 심부름인지 왜 저희 모녀를 데리러 왔는지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더군요. 이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운전기사의 차에 딸과 함께 올랐습니다. 1시간을 넘게 달려 대저택에 도착했어요. 으리으리한 대문과 마당을 지나 멋들어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절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엷은 미소를 지으며 환영 인사를 해주더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이주연의 남편입니다. 선희 씨 남편과 바람난 여자요. 네, 운전기사님께 들었어요. 제 남편과 아저씨 마누라가 바람났다면서요? 그 여자가 이런 대궐 같은 집에 사는 여자인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저나 아저씨나 똑같은 피해를 입었네요. 근데 제 남편은 이미 저 세상에 갔어요. 저랑 아저씨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 딸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선희 씨, 숨 좀 돌리세요. 마음이 급한 건 알겠지만 일단 앉아서 차부터 한잔하시죠. 당장 갈 곳이 없으니 제가 횡설수설했고 그 남자가 차를 한 잔 권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홍차를 들이키자 절 부른 이유를 일러주더군요. 제가 누군지 모르시죠? 기업의 회장입니다. 물론 대기업 같은 곳은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작은 회사입니다. 부자인 건 알겠네요. 집만 봐도 높은 분인 건 알겠어요. 네, 대충 소개를 했으니 선희 씨를 부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추락사한 건 아실 테죠? 그럼요. 영안실 가서 다 들었습니다. 네, 근데 말입니다. 단순 추락사가 아닙니다. 제 아내가 해치고 도망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경찰 말로는 오피스텔에 남자 혼자 있었다고 했는데요. CCTV에 남편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제 마누라가 사고치고 돈 주고 사람 써서 증거를 없앤 모양입니다. 경찰들도 석연찮은 걸 느꼈는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단순 사고로 종결지었더군요. 그런데 전 압니다. 내 마누라가 저지르고 도망갔다는 걸요. 그렇게 무서운 짓을 했을까요? 아니, 무슨 이유로요? 아저씨한테 바람나는 걸 들켜서 제 남편을 없애버리기라도 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또 다른 여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선희 씨 남편이 제 아내 말고도 다른 돈 많은 여자를 사귀고 있었어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 인간 진짜 웃기는 놈이네요. 그런 바람기 있는 놈과 결혼한 게 열받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아무튼 선희 씨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다 내 아내한테 걸렸고 화가 난 아내는 사고를 친 거죠. 홧김에 오피스텔 창문으로. 저는 남편이 저지른 짓도 어이가 없고 상간녀가 한 짓도 이해 불가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제 앞에서 말하고 있는 늙은 남자도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기, 다 알겠는데 절 부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경찰을 찾아가서 다시 말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네. 아내는 제가 찾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경찰서에 데리고 갈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을 겁니다. 제 마누라가 외도한 것도 용서하기 힘들어서 반드시 잡을 거예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그 말을 들으니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은 것 같네요. 근데 지금 저는 복수보다 시급한 일이 있어요. 압니다. 월세집에서 쫓겨나셨죠? 선희 씨도 저와 같은 피해자이니 제가 보상을 해드리려고 모셔오라고 한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이유가 어찌됐든 내 마누라 때문에 피해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정도 딱하다는 걸 듣고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요? 그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가릴 처지가 아니라 도와주시겠다면 무조건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여러 채 있는데 그중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저 지금 꿈꾸는 거 아니죠? 네, 꿈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은 도와드리고 벌 줄 사람은 벌을 줘야죠. 선희 씨 남편은 이미 벌을 받았지만 내 아내는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받게 할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세요. 아, 그 여자 찾으면 저도 불러주세요. 혼내주고 싶은데 제 다리가 불편해서 제대로 응징을 못 해준 게 한이거든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지낼지 의논을 해보죠. 제가 가진 아파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상간녀 남편이 절 불러서 아파트를 해주고 생활비까지 지원해주겠다니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게 맞나 봅니다. 당장 쫓겨나서 앞길이 막막한데 구원의 동아줄이 내려와서 이렇게 살게 됐네요. 저는 아파트 한 곳을 선택하고 운전기사님의 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안은 엄청 넓었고 가구도 꽉 차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네, 회장님이 주신 집이니 이선희 씨가 주인입니다. 원래 회장님이 남에게 많이 베푸는 분인가요? 솔직히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 일은 아마 사모님이 저지른 짓을 수습하려고 큰 마음을 드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파트는 이선희 씨가 주인입니다. 그럼 따님과 편히 지내세요. 자, 여기 생활비 카드입니다. 카드까지?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단 몇 시간 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을 누가 겪어봤겠어요. 사실 저도 회장님이 주신 집에서 며칠 동안 지내봤는데 도로 빼앗아 갈 것 같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절 부동산으로 불러서 집 명의를 옮겨주는 걸 보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상간녀가 잡히는지 마는지 신경조차 쓰지 못하고 딸아이를 돌보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해지니 남편이 세상 떠난 건 아득해지더라고요. 몇 달 동안 집안에서 편히 먹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상간녀의 위치가 파악됐다며 저와 함께 가자고 하더군요. 회장님이 불러준 베이비시터에게 딸을 맡기고 운전기사님의 차에 올라 목적지를 향했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도로를 달렸고 비포장 도로를 오르고 올라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선희 씨, 집은 지낼만 합니까? 지낼만한 게 아니라 너무 과분해서 좋아 죽겠어요. 제 평생 그렇게 좋은 집에서 먹고 자는 게 처음이라 매일매일 감사하답니다. 다행이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 산 중턱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답니다. 거기서 기거하는 여자가 제 아내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제보자가 있었어요. 이런 산속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네, 이 산에서도 공사가 필요해서 인부들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로 쓰였답니다. 이런 곳에 숨어 있으니 그동안 찾기 어려웠던 거죠. 여기 돌길만 지나가면 있다는데 걸으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제가 다리를 절긴 하지만 체력은 좋습니다. 지팡이도 가지고 왔으니 조심히 걸어가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같이 가봅시다. 저와 회장님,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원 3명이 울퉁불퉁한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르막은 차로 다 올라와서 평지만 좀 걸으면 돼요. 크게 힘들진 않았죠. 이윽고 아주 작은 컨테이너가 하나 보였습니다. 저는 지팡이를 몽둥이로 쓸 각오를 하며 앞장섰습니다. 제가 문을 열어볼게요. 그때 조롱당한 걸 복수해주고 싶거든요. 네, 편하실 대로 하세요. 경호원들이 바짝 붙어 있을 테니 겁먹지 말고 다가가세요. 컨테이너 철문의 손잡이를 돌려서 열었더니 그 안에서 음식 썩은 내가 심하게 나더군요. 쓰레기 더미가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지내던 걸 쉽게 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회장님, 아무도 없는데요? 발소리를 듣고 어디에 숨은 것 같은데. 경호원들, 흩어져서 찾아봐. 젊은 세 남자가 서둘러 주변을 돌아다녔고 저와 회장님은 가만히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상간녀를 찾지 못했어요. 회장님, 딴 데로 튄 모양인데요. 아니면 제보한 사람이 잘못 본 거 아닐까요? 생활 흔적이 있으니 누가 있던 걸 확실한데 주변에도 없으니 이미 도망간 것 같네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절수해야겠네요. 자,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회장님은 저에게 눈짓을 하며 구석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윽고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뭔가 꿈틀거리더군요. 상간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씨, 잡것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온 거야? 늙은 남편 식기랑 다리 저는 기집애의 조합이 아주 꼴사납네. 아, 여기서 지내는 것도 질린다 질려. 다음 달엔 어떻게 해서든 외국으로 나가야지. 컨테이너 위에서 사다리를 내리더니 그걸 타고 조심히 내려오더군요. 바닥에 착지한 상간녀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와 회장님이 가까이 서 있었으니까요. 아이 깜짝이야. 여보? 우리 오랜만이다. 그렇지? 많이 놀랐구나. 당신 쥐새끼 마냥 잘도 숨어 있었네. 내가 찾을 거라는 걸 알고 이런 산속에 숨은 모양이지? 해외로 뛰려고 한 계획은 취소해야겠네. 여보, 내가 당신한테 못할 짓 했어. 미안해. 젊은 놈이 하도 들이대서 잠깐 사귄 거야. 우린 그냥 엔조이야, 엔조이. 당신도 술집 같은 데 가면 아가씨들이랑 놀잖아. 나 술집 다녀본 적 없는데 돈 아까워서 외식도 안 하는 거 몰라? 말이 그렇게 이어지나? 여보, 나 그동안 여기서 지내느라 꼴이 말이 아니지. 어서 집에 돌아가자. 아니지. 당신은 집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지. 여기서 미리 감옥 생활 연습했으니 어렵진 않겠네. 그치? 감옥? 내가 왜 감옥을 가? 바람 피운 게 감옥 갈 일이야? 당신이 선희 씨 남편 밀어버렸잖아. 돈 주고 사람 사서 증거 없앴고. 내가 그 정도 머리도 없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여보, 절대 아니야. 그놈이 왜 떨어진 건지 나도 모른다고. 근데 왜 여기 숨어지네? 그냥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나한테 스스로 벌을 주는 중이었어. 근데 이제 그만하고 내려가야겠다. 여보, 오해하지 말고 내 말 믿어? 난 그놈이 추락사한 거랑 아무 관련 없어. 혓바닥이 기네. 내가 며칠 전 지워진 증거 다 찾아서 경찰서에 제출했어. 당신이 돈 주고 산 오피스텔 경비들, 집안에서 흔적 지워주는 사람들 다 찾아서 잡아넣었다고. 당신 지금 수배 중이야. 뭐? 여보, 당신이 그걸 다 했다고? 나 하나 잡아넣으려고 다 찾아내서 기어코 날 수배범으로 만든 거야? 20년 넘게 당신한테 헌신했는데 덮어주지 못할 망정 다 끝난 일을 휘젓고 날 곤란하게 만들어? 아유, 말하기 귀찮네. 선희씨, 이제부턴 선희씨가 맡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저는 지팡이를 들어 올려 상간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수박 쪼개지는 소리가 메아리를 쳤고 상간녀는 아프다고 주저앉아 머리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답니다. 지난번에 날 조롱했었지? 나 잡아봐라. 기억나지? 오늘 제대로 잡았으니까 그때 못한 걸 오늘 실컷 해주마.
상간녀의 등과 배, 팔, 다리를 지팡이로 후드려 패줬습니다. 팍팍 소리가 시원하게 메아리를 치니 속이 확 트이더군요. 그때처럼 또 놀려봐! 등신 멍청이라고 조롱해보라고, 이 늙어 빠진 여자야! 아이, 그만해! 네 남편이 먼저 날 꼬셨다고! 돈 많은 거 알고 접근해서 나랑 살림 차리자고 한 게 그놈이란 말이야! 젊은 남자가 꼬시는데 안 넘어가겠냐? 그래, 잘했다. 덕분에 내 남편이 어떤 놈인지 하루라도 더 빨리 알게 됐고 천벌받았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 아, 그만 좀 때려. 아파 죽겠다고. 아니, 내 남편이 내 응징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갔으니 그놈 목까지 다 맞아야 해. 늙은 아줌마, 오늘 제대로 날 잡았어.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하산하게 해줄게. 쩔뚝이 이 기집애야. 넌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남편 꼬셔서 복수하는 거냐? 야, 그래봤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 남편은 결국엔 날 용서하고 받아줄 거라고. 넌 내가 제대로 피말리게 해줄 거야. 각오 단단히 하라고.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네. 이 상간녀, 감옥에 보낸다는 게 거짓말 같지? 그래,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이나 하면서 계속 참아자라. 저는 지팡이로 몽둥이 찜질을 제대로 해줬답니다. 하도 많이 때리니 경호원들이 말리기까지 했죠. 회장님도 더 심하게 뺐다간 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희씨,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 여자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영영 나오지 못할 테니 그 정도로 만족하세요. 회장님 덕분에 속 시원하게 화풀이 제대로 했습니다. 이 여자 얼른 신고해서 잡아 넣어버려요. 회장님이 핸드폰을 꺼내 상간녀의 더러운 몰골을 사진으로 찍더니 형사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전화를 걸더군요. 그러자 상간녀는 회장님 다리에 매달려서 오열했습니다. 여보, 제발 멈춰. 나 좀 살려줘. 그 자식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홧김에 밀어버렸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당신 컨테이너에서 평생 살래? 외국도 못 나가고 돈도 마음대로 못 써. 수배범이라고? 아, 감옥은 죽기보다 싫어. 아, 차라리 여기서 살래. 제발 신고하지 마. 조용히 여기서 썩어 갈게. 참나, 이 옆에 내가 고생을 덜한 모양이네. 근데 당신을 도와준 인간은 누구야? 먹을 걸 가져다 준 놈이 누구야? 그 순간 멀쩡한 남자가 양손에 바리바리 먹을 걸 들고 걸어오다가 멈춰섰습니다. 회장님은 그 남자를 돌아보고 씩 웃더군요. 아, 여기서도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야? 저놈은 멍청하게 나이 많은 수배범을 왜 도와주고 있는 거지? 어이 젊은이, 일로 와봐. 네? 저요? 그럼 너 말고 누가 있어? 전에 이 옆에 언니한테 왜 붙어있던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여사님이 저한테 미국 가서 돈 펑펑 쓰면서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요. 곧 출국할 거니 당분간 여기서 숨어 지내자고 했어요. 또 얼간이 하나 꼬셨나 보네. 돈 많다고 자랑하디? 이 어리석은 놈아, 넌 범죄자 은닉죄를 저질렀어. 너도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네? 제가요? 어르신,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찌질한 놈이 다 있어. 어떻게 바람 피우는 놈들이 하나같이 모질이야? 경호원들, 이 젊은 놈도 몇 대 패주고 잡아놔. 그 말에 경호원 셋이 상간녀의 상간남을 몇 대 패고 바닥에 눕혀버렸습니다. 구둣발을 상간남 얼굴에 올려놓고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걸려 도착한 형사들은 산에서 헤매느라 늦었다며 구슬땀을 흘리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상간녀와 상간남 손목에 쇠고랑을 채우고 끌고 내려갔죠. 아, 여보, 나 살려줘. 감옥은 진짜 가기 싫어. 나 찬바닥에서 자다가 입 돌아간단 말이야. 이 옆에 내야, 이런 곳에서 살아봤으니 연습은 충분히 됐을 거야. 감옥도 다 사람 사는 데니까 거기서 평생 먹고 자고 벌 받으면서 살아. 여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렇게 상간녀는 경찰서로 끌려갔고 검찰 조사를 받고 남편을 해쳤다고 자백했답니다. 다시는 세상 밖을 볼 수 없고 감옥에서 썩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고 끝장이 나버렸네요. 영화 같은 사건이 지나가고 저는 다시 고급스러운 집으로 돌아가서 딸과의 시간을 만끽하며 지냈습니다. 얼마 뒤 처음으로 제가 사는 집에 회장님이 찾아오셨어요. 회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새 따님이 많이 컸네요. 머리카락도 새까맣게 많이 자랐고 이목구비도 뚜렷해졌네요. 엄마를 닮아 참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선희 씨는 여기서 누릴 거 누리면서 지내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그럼 혹시 도와주시는 김에 제 일자리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회장님 회사에서 청소부든 뭐든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저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지 일은 꽤 잘해요. 공장 다닐 때 맨날 칭찬 들으면서 일했다고요. 회사에 일자리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청소 같은 일 말고 제대로 된 일을 배워보세요. 아직 젊으니까 공부도 하시면서 말입니다. 정말요? 회장님은 정말 천사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몇 달 뒤 회장님이 취직까지 시켜줘서 사무 보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낮에는 베이비시터가 딸을 돌보고 있으니 마음 편히 일을 하고 공부를 했죠.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버렸고 저도 어느새 흰 머리카락이 많은 중년이 됐답니다. 회장님, 오늘 점심은 뭐로 드시겠어요? 이선희 비서님, 참치로 합시다. 비서님도 같이 먹읍시다. 참치 좋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 비서님, 그 딸이 명문대에 들어갔다고 했죠? 네, 그 딸애가 똑똑해서 대학을 잘 들어갔어요. 따지고 보면 다 회장님 덕분이죠. 별 말씀을. 따님이 나중에 졸업하면 저희 회사로 오라고 하세요. 연봉 많이 줄 테니까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일러주세요. 회장님은 저희 모녀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시는군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선희 비서님은 나의 벗 아닙니까?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살아줬고 내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되어주셨잖아요. 비록 과거에 우리 둘이 엮인 좋지 않은 큰 사건으로 인해 알게 됐지만 그래도 인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을 회장님의 비서로 일해왔고 앞으로도 동료이자 친구로 지내기로 했답니다. 혹시 연인으로 발전했을 거라고 예상한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회장님도 상간녀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재혼 생각은 꿈도 꾸지 않으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정을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답니다. 어릴 적 가난했던 시절에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게 되어 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회장님, 덕분에 딸과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 그쳐야겠네요. 다음에 좋은 일이나 큰 사건이 또 터지면 사연의 문을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